자, 교재 31조 중개대상물을 보겠습니다. 중개상물 우리 법 제3조죠. 이거는 조문을 잠깐 한번 읽어드릴까요? 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토지, 2호 건축물, 그 밖의 토지영창물, 3호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령을 봤더니 영제 2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영이라고 써 있는 거는 대통령령이에요. 이게 대통령령은 다른 말로 이제 시행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이라고 표현된 건 대통령령. 자, 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 2호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조문을 읽어봤거든요. 우리가 지금 법을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민법에서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민법은 진도 빼기도 바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공부하니까 법조문을 읽는 방식에 대해서만 잠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법조문의 형태가 조, 항, 호, 목의 체계를 취하고 있어요. 조, 항, 호, 목. 우리가 지금 법을 공부, 부동산학 개론을 제공한 전부 다 법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법을 만들 때 조, 항, 호, 목의 체계를 취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조는 제 몇 조? 그러니까 법 제3조였죠. 그 다음에 이 조 밑에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동그라미 1, 2, 3 이런 식으로 정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아라비아 숫자로 동그라미, 이건 이제 아라비아 숫자로 그대로 표현하고요. 조는 동그라미 1, 2, 3, 4 이렇게 표현하면 이걸 항이라고 읽어요. 항. 그 다음에 요거 3항 밑에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싶잖아요. 그럼 아라비아 숫자로 1, 2, 3, 4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 숫자로 써 있으면 이걸 호라고 읽어요. 호. 이게. 그 다음에 여기 2호 밑에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을 더 정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가, 나, 다, 라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이걸 갖다 목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우리 법조문을 만드는 형태는 조, 항, 호, 목이다. 그럼 우리가 법 제3조를 읽어봤는데 법 제3조에 정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1, 2, 3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항이 없는 거예요 지금 3조에는. 이해되세요? 그럼 이제 만약에 여기 가목을 읽는다. 가목.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만약에 법 제3조였다. 그럼 법 제3조 제3항 밑에 있죠. 3항 제2호. 그러니까 항하고 호는 제자를 붙여요. 제3항 제2호. 가목 이렇게 불러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조문에 읽는 방식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죠. 참고로 이제 이해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법 제3조에서 정한 중개사물의 범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에 토지 1호, 다음에 2호, 건축물 그 밖의 토지영창물 이랬고요. 3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통령령을 봤더니 이 대통령령은 시행령이라고 불러요. 시행령.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5가지가 있네요. 이게 소위 법정 중개사물을 해갖고 이거 5가지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뭘 이해해야 되느냐? 토지, 건물이 뭔지, 다음에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뭔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법 제3조 중개사물의 범위. 자, 그럼 먼저 이제 토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럼 이 토지는 지금 현재 3과목이 모두 겹쳐 있거든요. 민법, 우리, 공시법. 그래서 이 토지는 자연적인 연속성이 있어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죠, 지금. 그래가지고 토지에다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그래갖고 나눠놨어요, 이렇게. 선. 그래갖고 땅바닥 자세히 쳐다보면요. 선이 그려져 있죠? 아니에요. 안 그려져 있어요. 이건 도면상의 선입니다. 땅바닥에 어디 선을 긋습니까? 도면상의 선이죠. 이게 지적도 임야도에서 이런 그림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 선을 이제 공시법 시간에 공부해요. 이 선을 뭐라 하냐면 경계라고 불러요. 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거기서 이제 공부하죠. 이게 경계라고 부르고요. 이 경계로 둘러싸인 부분이 있죠. 이것을 필 또는 필지라고 불러요. 필지. 그래서 이 필이 토지의 등록 단위가 됩니다. 그럼 필마다 면적이 하나, 필마다 지분도 하나가 부여되고 필마다 면적도 하나 결정돼요. 그러니까 토지의 등록 단위는 필이 됩니다. 그리고 민법에 따르면 필마다 소유권이 있어요.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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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이렇게 돼요. 그럼 중개대상물인 토지라는 것은 필이 단위임을 알 수 있어요. 이게. 그리고 민법에 따르면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민법에서 이제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권은요, 한 필지 전체에 미치고 있는 거죠, 지금. 전체. 그러니까 토지를 거래할 때는 한 필지 전체를 단위로 해야 돼요. 거래할 때는. 그런데 한 필지의 일부 있죠. 한 필지의 일부는 분필이라는 걸 하지 않고는 팔아치울 수가 없어요. 그러겠죠? 소유권이 전체에 미치고 있으니까. 근데 분필을 하지 않고도 이거 세를 놓을 수는 있죠. 한 필지 일부를 세를 놓을 수 있어요. 그럼 이거 중개할 수 있겠네요. 그럼 토지 한 필지 일부 중개대상물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토지 한 필지 일부라도 소유권의 목적은 되지 못하지만 분필하지 않고는 필이 토지의 등록 단위니까 지금. 근데 분필하지 않고도 임대차, 세를 목적으로 할 수는 있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만 일단 해주세요. 한 필지 일부도 중개상물이 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건물로 내려갑니다. 건물은 자, 토지가 필이 단위였잖아요. 그러면 동이 단위죠. 동. 건물은 동 단위로 움직여요. 근데 건물은 동이 단위가 되는데 한 동의 일부이면서도 소유권까지 인정하는 경우가 있죠. 건물 한 동의 일부인데 소유권까지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신 적 있죠? 아파트와 같은 건물이죠. 이러한 건물을 구분 건물 또는 집합 건물이라고 불러요. 아파트 같은 거를 집합 건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민법 시간에 이제 공부하죠. 그래서 그 아파트와 같은 세대별로 소유권이 다 있는데 그 소유권의 이름을 구분 소유권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한 동의 일부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건물은. 맞죠? 근데 이제 아파트거든요. 방이 4칸이 있어요. 이렇게 부부가 쓰고 아들 쓰고 딸 쓰고 한 칸이 비었어요. 그럼 방 한 칸 팔아치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팔죠?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죠. 토지 한 필지 일부는 분필하지 않고는 못 팔듯이 건물 한 동의 방 한 칸 이거는 팔아치울 수가 없어요. 근데 세를 놓을 수는 있죠? 세를 놓을 수는 있어요. 맞죠? 그러면 방 한 칸도 경우에 따라선 중개사물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소유권의 목적은 되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해 주시고요. 이거 누구한테 세 놔야 되게요? 착한 사람한테 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이 건물은 미등기 무허 건물은 중개사물이 안 되느냐 이 문제가 있죠. 그럼 우리가 법제 3조에서 토지 건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미등기 반드시 등기된 것이어야 된다.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어야 된다. 건물은 이런 조건이 없었죠. 그러니까 미등기 무허 건물이라도 중개사물이 될 수 있죠. 물론 실무적으로 이거 중개할 때는 사고에 대비해서 철저한 권리 분석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미등기 무허 건물도 중개사물이 될 수는 있다. 이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건물은 이렇게 이제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물로 보는 게 있어요.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냐? 바로 분양권이에요. 그게 분양권입니다. 그러면 이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물로 보는 게 있는데 이게 분양권인데 이 분양권에 대한 것은 우리 판례가 어떻게 봤냐면 장래에 건축될 건물로 봤어요. 장래에 건축될 건물이다. 이거는 그래서 이 장래에 건축될 건물을 봤기 때문에 이거를 분양권은 장래의 건물이니까 중개대상 물이다 그랬거든요.
근데요, 분양권과 유사한 입주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입주권은 결론적으로 원칙이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는 게 우리 판례죠. 아니다. 이게. 그럼 분양권이 뭐고 입주권이 뭔지 개념 정의를 확실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해만 해두시는데, 분양권이라는 것은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이거나 또는 동호수가 지정이 돼 있잖아요. 동호수가. 그럼 이건 분양권이래요. 그러니까 들어갈 집이 정해진 거죠. 그러면 이건 건축이 아직 완료가 안 됐다 하더라도 들어갈 집이 정해졌으니 이거는 장래의 건물로서 중개상물로 봐야 된다. 그런데 입주권은 당첨이 되면 입주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했다. 그럼 아직 들어갈 집이 정해지지 않았죠. 그럼 입주권은 이거는 중개사물이 될 수 없는 거죠. 들어갈 집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특정되지 않은 것은, 들어갈 집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중개사물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중개사물이 되는 경우가 나왔죠. 입주권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후일 우리가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입주권은 원칙적으로 아니다. 이 정도만 이제 감을 잡아두세요. 이게. 자, 그럼 이제 그 정도 이제 감을 잡아두시고요. 이게. 나머지 이제 대토권, 권리금, 금전채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차츰차츰 더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제 감만 잡아두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건물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건물이 그럼 뭐냐 도대체. 특히 건축 중인 건물이 언제 건물이 되는데 이 문제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일단 기초과정이니까 개념을 잡는데 건물은 우리 판례 있지 않습니까? 판례에 따르게 되면 건물이라는 것은 지붕이 있고 기둥도 있고 벽도 있고 그리고 토지의 정착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착물은 토지에 딱 달라붙어서 쉽게 해체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과도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는 쉽게 해체할 수 없는 거. 이게 정착물이다. 그러니까 토지, 건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을 그랬으니까 정착물의 대표 주제가 바로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은 기둥이 있고 지붕도 있고 벽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정착물이 된다. 그래야 건물이 된다는 게 우리 팔레트돼요. 이게. 그래서 그래야 중개사물이 될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 사건에서 이제 세차장 구조물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셀프 세차장 한 번쯤 다녀오셨거든요. 셀프 세차장을 한 번쯤 다녀오셨는데, 요 셀프 세차장을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토지예요. 땅인데, 여기에 대충 벽이 서 있고, 지붕을 천막이나 유리로 덮었어요. 그리고 차가 들어가서 여기서 세차를 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게 중개대상 물이냐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이게 중개대상 물이라 한다면 이것을 소개했을 때는 중개보수 규정이 적용되는 거죠. 근데 중개사물이 아니라고 한다면 중개보수 규정의 적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우리 개업공사가 이걸 소개했거든요. 거래를 소개했어요. 소개했는데 이게 건축물 대장이 작성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소개를 하고 건물에 대한 보수를 받았는데 보수를 무지하게 받은 거예요. 한도를 초과해 왔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법정 보수가 100만 원이었는데 이걸 200만 원을 받았다는 과정 해보죠. 이게 보수 초과냐? 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것이 중개대상 물이라고 한다면은 중개니까 보수 초과에 걸릴 것이고, 중개대상 물이 아니라고 한다면 중개한 게 아니죠. 중개사물이 아닌 것을 소개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보수 초과가 아니란 얘기가 된 거죠. 그죠? 우리 대법원의 입장은 어떻느냐? 대법원의 입장은 지금 건물이라는 것은 지붕도 있고 기둥도 있고 벽도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것은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일단 세차장 구조물은 나아가서 이게 정착물이어야 되는데 볼트만 몇 개 풀러버리면 쉽게 해체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해체되기 때문에 토지의 정착물로 볼 수도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결론, 세차장 구조물
물에 해당했다 안 했다? 중산물이 아니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개공, 보수초과로 볼 수 없다. 무죄.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중개대상물인 건물은 반드시 건물도 지붕도 있어야 되고 기둥도 있고 벽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토지의 정착물이 된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차장 구조물은 중산물이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말이에요. 잠깐 이제 짚어볼게. 이게 건축물 대장이 작성이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건축물 대장이라는 게 근거법이 건축법 아니에요? 그럼 건축법에서 말하는 건물의 개념과 중개대상물인 건물의 개념이 틀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민법상의 건물의 개념으로 가는 거지 건축법상의 건물로 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건축법을 공부하거든요. 그때 건축법에서는 건물이요. 지붕이 있고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건축법상의 개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민법상의 개념으로 갑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건물 일단 여기까지만 이해를 해두세요. 나중에 이제 대토권, 권리금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차츰차츰 더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저기 교재 32쪽에 양구하로 4번을 지금 설명한 거죠. 그 정도 이해만 일단 해두시고요. 자, 그 밖에 이제 토지 정착물 그랬으니까 건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그랬으니까 토지 정착물을 보죠. 그럼 정착물은 토지에 딱 달라붙어서 쉽게 해체할 수 없는 걸 정착물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착물은 이게 이제 토지거든요. 나열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건물이 있죠. 나무들 쫙 심어져 있고요. 토지에 감나무도 한 그루 있는데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무가 심어져 있고요. 아스팔트 포장도 있고요. 담장도 있고 터널도 있고요. 다리, 교량도 있고 이딴만 암석도 있어요. 이거 모두 정착물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는 지금 중산물의 범위에 건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그랬으니까 토지와는 독립되어 부동산이 됨으로써 중개상물이 될 수 있느냐 이걸 찾아보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확실히 끊었을 때 이 건물은 토지와는 분리된 별개의 부동산이 분명히 맞죠? 상식적으로. 그럼 이거는 중개대상물이 명백해요. 근데 이쪽에 있는 거 있죠? 이쪽에 있는 거. 이게 나무들 심어져 있는데 이게 수목의 집단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감나무라고 그랬죠? 미분리, 분리되지 아니한 과실입니다. 미분리 과실. 그 다음에 이거 무라고 그랬죠? 이게 농작물. 그 다음에 이제 아스팔트 포장, 이게 담장이고요. 그 다음에 터널, 다리, 암석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이쪽에 있는 것들은 토지의 구성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독립 중개사물이 안 돼요. 토지로부터 뽑아내더라도 분리를 시키더라도 부동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개사물이 안 됨을 알 수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끊었을 때 여기까지예요. 요 세 가지. 수목의 집단 미분리과실 농작물은요. 여기다가 일정한 공시 방법을 더했잖아요. 그러면 토지와는 분리된 독립 물건이 될 수 있어요. 독립 물건이. 이게. 그럼 그 공시 방법이라는 게 뭐냐? 바로 명인 방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이 세 가지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명인 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그 다음에 농작물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해만 일단 해두시는데 이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수목의 집단이 이겁니다. 명인 방법이란 말은 이 수목의 집단의 소유자가 누군지를 표시한 방법이에요. 이게 명인 방법입니다. 명확한 인식 방법의 준 말이에요. 누구를? 소유자가 누군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얘기입니다. 이게 토지인데 여기에 나무들이 심어져 있어요. 이 토지를 내가 샀어요. 그럼 이 나무들은 당연히 내 거죠. 토지의 구성물이니까. 근데 내가 사가지고 여기다 새끼줄 둘러쳐가지고 이거 한민우 거다. 이렇게 명인마음을 갖췄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토지와는 분리된 독립 물건이 돼요. 독립 물건이. 그럼 이 토지를 팔더라도 명인 방법을 갖춘 소유자는 당연히 따라가지 않아요.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다음 두 번째. 이게 토지인데
감나무가 서 있어요.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 이 토지를 내가 샀어요. 그럼 이 감들은 당연히 내 거예요. 현재 상태에서는. 당연히 토지의 구성물이니까. 근데 제가 사가지고 이 감들은 한민호과다 하고 명인 방법, 소유자 인식 방법을 갖춘 거예요. 이렇게 갖춰놓으면 이 토지를 팔더라도 명인 방법을 갖춰놓은 수목이 있다는 당연히 따라가지 않아요. 독립 물건이 됐어요. 토지와는 별개로. 세 번째 농작물인데 이 토지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 소유자가 갑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임차했어요. 임차를 해서 제가 여기다 물을 심은 거예요. 그럼 농작물은 원래 토지의 구성물인데 제가 임차권이라는 정당한 권한에 의해 이걸 심었죠? 그럼 이것은 당연히 내 겁니다. 근데 우리 판례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이 농작물은요, 만약에 수확기라는 공시방법을 갖췄잖아요. 그러면 경작권원의 유무를 불문하고 무조건 이게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은 경작자의 것이라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그럼 이러한 사례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소일거리로 하천이나 야산을 개간해서 무 심고 파 심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게 수확기에 접어들었죠. 그럼 이때는 무조건 그 농작물은 그 어르신 거예요.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소유권은 그 어르신한테 있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결국은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은 결국은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임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수목의 집단 미분리과실 농작물은 이러한 공시방법을 갖췄다면 토지와는 분리된 독립 물건이 됐는데, 물건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민법에 따르면 두 가지가 있죠. 동산이 있고 부동산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부동산으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논리로 봤을 때 중산물이다라고 해야 되고요. 동산으로 본다면 중산물이 아니라고 해야 되죠. 이게 논리적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우리 다수의 학자는 어디에서 있느냐? 특히 우리 중개사법 쪽에서는요, 명인방법을 갖춘 소유집단 있죠? 이거는 중개대상 물이다라는 거에 반대의 견해가 전혀 없어요. 나머지 근데 이 두 가지는 조금 의문점이 저도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일까 과연? 의문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일단 이해를 해도 되니까, 그럼 정착물 중에 대표 주제가 건물이죠? 그리고 명인방법을 갖춘 소유가 있다는 중개사물이 될 수 있지요. 그리고 나머지 담장이나 암석은 다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그 정도 이제 감을 잡아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정착물에 관한 문제 여기까지 이해를 해 두십니다. 이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정착물에 관한 내용을 다 봤고요. 이제 임목을 보는데, 요 임목은 사실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인데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거든요. 설립자의 나무목자예요. 일본식 표현이에요, 이거. 그럼 이게 토지입니다. 이게 토지인데 여기에 나무들이 심어져 있어요. 이 토지의 소유자가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리고 싶었거든요. 감정을 해봤어요. 감정을 해봤더니 이 토지가액은 1억이 나왔는데 이 나무가 너무너무 잘 자라고 있어갖고 감정가가 5억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 토지의 소유자는 그 생각 알 거 아니에요? 아니, 이 나무에 대고 저당 잡히고 돈 빌리면 좋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이 나무들은, 수목이 있다는 토지의 구성물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별개로 저당을 못 잡았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나무에 대고 저당을 잡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어요. 그 법이 뭐냐? 바로 임목법이에요. 임목에 관한 법률이죠, 이게. 줄여서 임목법이라고 불러요. 그럼 임목법에 따라 저당 잡을 길을 터준 거예요. 어떻게 터준 거냐 하면, 먼저 시장이나 군수한테 가서 이 나무들에 대하여 임목 등록 원부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건축물 신축하면 건축물 대장 만들듯이 임목 등록 원부를 작성합니다. 시장한테, 군수한테 가서. 그러니까 임목 등록 원부가 작성될 수 있는 것은 제한이 없어요. 한 필지 일부에서 상관이 없고요. 전체에서 상관이 없고 수종의 제한도 없어요. 근데 한 그루는 절대 안 돼요. 수목의 집단이라 했기 때문에. 그럼 이게 작성이 되고 이걸 첨부하여 등기소에 가고 임목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잖아요. 그럼 보존 등기가 뭐냐? 공시법 시행 공부하는데 최초의 등기예요. 이게 보존 등기입니다. 그럼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구성물에 불과했던 이 수목들이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별개의 부동산이 되면서 소유권이 하나가 인정돼 버립니다. 이걸 개론학자들은, 부동산학 개론학자들은 이걸 준부동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준부동산. 그래서 결국은 소유권이 토지와는 별개로 인정이 되고 이제 등기도 돼 있죠. 그럼 이제 저당을 잡을 수 있게 돼요. 이게 바로 임목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임목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등기한 수목의 집단이죠. 이게 임목이에요. 그러니까 별개의 부동산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면요, 수목의 집단은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로 정리돼요. 저 산에 있는 일반 수목의 집단이 있죠. 그 다음에 등기한 수목의 집단이 있고, 또 하나가 명인 방법을 갖춰놓은 수목의 집단이 있었죠.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저 산에 있는 일반 수목의 집단은 독립중사물이 안 되죠. 토지의 구성물이에요. 근데 등기를 해놨거나 명인 방법을 갖춰놨죠. 독립부동산이죠. 그러니까 이건 중사물이 되는 거 맞습니다. 나무에 등기 쳐놨다는 얘기 처음 들어봤죠? 우리가 근데 평생을 중개업을 하면서 저기 뭐 특별히 산을 중개하지 않는 이상은 임목을 중개할 일 거의 없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 그래서 여기까지 되시고요. 그래서 등기한 소유집단이 바로 다름 아닌 임목이다. 그럼 요 둘의 차이는요, 저당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후일 익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고, 나머지 이제 임목법의 내용을 더 이해해야 되는데 오늘은 임목의 개념 정도만 이해를 해두세요. 등기해 놓은 게 바로 수목의 집단에 대해 등기해 놓은 게 임목이다. 이 정도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준부동산에 관한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나오죠. 33조.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있잖아요. 이건 둘이 같이 갑니다. 같은 법에 있고요. 내용이 둘이 같아요. 일단 개념은 뭐냐면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재설비를 하나로 묶어 등기한 게 공장재단. 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재설비를 하나로 묶어 등기한 게 광업재단이에요. 그럼 이게 공장 부지거든요. 공장 부지인데 공장을 위주로 설명드립니다. 여기에 공장 건물 서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공장에 기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이렇게 그릴게요, 그냥. 그리고 이 공장에 전선들도 있고요. 전봇대도 있고요. 이 공장에 크레인들이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래갖고 크레인들 왔다 갔다 하는 선로가 있어요. 선로, 궤도. 이런 게 있고. 이 공장에 이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른바 이게 산업재산권이죠. 이게 옛날에 공업소유권이라고 불렀는데 산업재산권으로 이름 바뀌었죠.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공장의 소유자가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리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감정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공장 건물 2억이 나왔어요. 공장 부지도 2억이 나왔어요. 근데 이 기계 있죠. 기계가 감정가가 5억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 공장의 소유자는 그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니, 이 기계에다 대고 저당 잡히고 돈을 빌리면 좋겠네? 라고 하는데, 우리 민법상 저당권이라는 것은 토지 건물의 성립함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물권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기계는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동산이죠? 왜 동산이에요? 움직여서. 속으로 그러셨죠? 움직여서. 근데요, 움직여서 동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있잖아요. 법적 개념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그랬거든요. 정착물이 아닌 것은 동산이에요. 일단 법적으로 부동산으로 보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어쨌든 기계는 동산에 불과합니다. 부동산이 아니에요. 정착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대고 저당을 잡고자 법을 만들었죠. 그게 바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에요. 그래서 그 재단저당법에 길 터졌는데 어떻게 터졌냐면 일단 재단 목록 작성해야 돼요. 공장재단 목록, 광업재단 목록. 1번 건물, 2번 토지, 3번 기계, 4번 특허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걸 작성하여 등기소에 가서 재단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요. 보존 등기가 뭐라고요? 최초의 등기. 이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 물건들이 전체가 하나로 묶여가지고 전체가 한 개의 부동산이 돼요. 역시 이걸 부동산학 개론학자들은 이게 준부동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과 똑같이 취급한다 그래서 이게.
전체가 하나의 부동산이 되고 전체로서 소유권이 하나가 인정되거든요. 그럼 이제 저당도 잡을 수 있게 돼요. 이게 바로 공장재단이다. 그러면 그거 아닙니까? 공장재단은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재설비를 하나로 묶어듣게 한 거. 광업재단은 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재설비를 하나로 묶어듣게 한 거. 이게 광업재단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실무적으로 지금 특히 이제 그 산업단지 내에서 중개업을 할 때는요, 공장 전문 개업공사들 있죠. 물론 이제 광업재단은 우리가 중개할 일이 거의 없어요. 저기 어디 강원도 가서 하지 않는, 광산촌 가서 하지 않는 이상은 만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중개사무림이 분명 맞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일단 개념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공장재단하고 공장은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공장이라는 것은 불확정 개념이죠. 이 건물 하나일 수도 있고 기계를 하나 말할 수도 있고 전체를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공장재단은 명백해요.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제 설비를 목록을 작성한 다음에 등기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공장재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묶어 등기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하나로 묶였기 때문에 여기 재단에 속한 물건들은 개별적으로 떼서 팔아칠 수가 없어요. 재단 전체가 한 개의 부동산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해를 해 두시는데, 그럼 정리해보면 이제 이렇게 돼요. 그래서 부동산학 개론 시간에 이걸 이제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지금 우리 중개사물의 범위가 토지가 있고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영창물이 있었고,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었죠? 이렇게 있었는데, 이 두 가지는 우리 개론학자들이, 부동산학 개론학자들입니다.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부르죠. 좁은 의미의 부동산. 이게 민법상의 부동산 개념과 일치해요. 왜 그러냐면 민법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민법상 부동산과 일치하고 이 세 가지, 요 세 가지는요. 우리 부동산학 개론학자들이 부동산과 유사하게 취급한다 해서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준부동산에 이거 말고 더 있죠? 등기 등록되는 재산 중에 자동차, 항공기, 선박, 건설기기가 있죠. 이게 더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모두 준부동산은 맞지만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이 5가지에 들어가 있지 않은 세탁기, 냉장고, TV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중개사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되셔요? 일단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중개사물의 범위는 협의의 부동산, 준부동산 합치면 광의의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은 결국 부동산임을 이해할 수 있어요. 동산은 절대 중개사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참고를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다 봤는데 마지막 지금 34쪽에 중개대상물의 요건이란 말 나와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잠깐 좀 보는데 중개대상물이 되느냐, 중개대상 행위가 되느냐, 중개대상 권리가 되느냐 이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중개대상 행위하고 중개대상 권리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민법적 기초가 조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한 요건 요 정도만 지금 보고 넘어가는데, 그러면 이 5가지 물건일지라도 모두가 제한 없이 중개사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청와대 있죠, 청와대. 이 건물 맞죠? 근데 이게 중개사물 될까요? 안 되겠죠? 시청, 청사, 경복궁 다 건물이지만 중개할 수 없죠. 거래 대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5가지일지라도 중개사물이 되기 위해서는 사적인 거래가 가능해야 된다. 그럼 한마디로 사적 거래가 불가한 것들이 뭐냐? 국가가 소유한 재산, 국유재산. 안 되는 거죠, 이거. 또 공유재산. 공공기관이 보유한 재산을 공유재산이라고 그래요. 이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개별적으로 여기 5가지 안 들어가 있는 금전. 당연히 안 됩니다. 가식의 수목이 뭐냐? 가식의 수목은 임시적으로 심어놓은 수목이에요.
그럼 20개 집단은 등기를 해놨거나 명의방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중개사물이 되는 거고요. 가시개수목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선박, 자동차, 항공기, 준부동산이지만 모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5가지 안. 준부동산 그러니까 준부동산은 요 3가지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국유재산에 해당하는 시청, 청사, 문화재, 체결되지 아니한 광물. 내 땅 1m 밑에 금이 있어요. 이거 내 거 아닙니다. 광업권의 객체로서 국유예요. 국유. 그렇기 때문에 미체결 광물은 안 되는 겁니다. 바닷가, 자연 곡물로서 국유로 하죠. 지방도, 국도, 고속도로. 토지지만 당연히 국유재산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국도는. 그다음 무주부동산, 주인 없는 땅. 나중에 민법 시간에 공부하거든요. 무주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나아가서 온천수, 당연히 중개사물 될 수 없고요. 포락지. 이게 포락지가 뭐냐면 공시법 시간에 들어보는데 이게 어려운 말이거든요. 포자가 뭐냐면 물포자예요. 물포자. 우리 폭포할 때의 포 있죠. 그 다음에 락자는 떨어질 락자예요. 떨어질 락. 그러니까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서 사건이 소멸한 토지예요. 이게 포락지라고 그러는데 사건이 소멸했어요. 사건. 그러니까 이제 하천인데 하천이 범람했어요. 그래갖고 주변 땅으로서 이게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럼 이걸 포락지라고 그래요. 사건이 소멸했죠. 이게 소멸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천화됐기 때문에 결국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이해해도 됩니다. 그래서 5가지일지라도 사적인 거래 가능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가 소유한 재산, 국유재산이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재산은 안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다음에 이제 중개대상 행위의 요건, 중개상 권리의 요건 이 말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차츰 민법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공인중개사 제도하고 총칙에 대한 부분, 우리도 총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칙에 대한 부분은 우리 법 제1조 법조문 표시를 이렇게 하거든요. 1조인데 법의 제정 목적 가볍게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 법 제2조였죠. 다음에 중개대상 물 법 제3조죠. 이게. 그래가지고 이 3가지가 우리는 총칙조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1장, 2장 공인중개사 제도와 총칙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중개대상물이 뭐냐 이걸 이제 따져본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뵈서 반갑고요.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이제 오늘은 그럼 자격증을 땄죠 이제. 그럼 다음에 우리가 할 내용이 자격증을 땄으니까 중개사무소 열어야 되죠. 이게 바로 등록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등록 파트를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건강 유의하시고 우리는 장기 레이스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시지 말고 아, 중개사법은 이렇게 됐구나 라고만 이해만 해두시고 슬슬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저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